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35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분명히 월요일인데 오늘 기분은 거의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분 없으면 요즘 민주당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 김현정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평택을 지역위원장이고요. 또 지금 그 경찰구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네. 우리 더원협에서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소통관에서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 경찰국 설치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지금 저희가 민주당이 사실 싸워줘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곽동수 선생님 주말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수염이 오늘 일부러 안 깎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잠을 한 2시간밖에 못 자고 지금 오전에 일 마치고 저도 돌아왔는데 원래 2시간 이상 주무시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쪽에서 2시간 이상 자는 사람 없잖아요. 한쪽에서는 개총수님 방송하는 거 켜놓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예. 그 사실관계가 너무 많이 틀린 데들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경찰국도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예. 며칠 전에 경찰에 연행되셨던 예. 그리고 심지어 내일 조사받으러 가시는 예. 개총수님도 이거 심각하다 예.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 조사받으러 가는 거 아시는군요. 그러면 알죠. 나 민주당 당직자가 나를 고발했어. 예? 거기 앞에 주차장에 앉아 있었다고. 연행하라 그래요.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까? 앉아만 있었어. 영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나가라고. 경찰 폴리스 라인을 뚫고 잔디밭에 앉았다고. 우리 마당에. 개총수님인지 모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뚫은 것도 아니고요.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죠. 거기 열려 있어서 뛰어들어갔을 뿐이에요. 칸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박가리 운동본부 김학현 대표가 들어가십시다 해갖고 두 형님들이 따라 같이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더욱더 거죠. 웃긴 거는 저희가 뭐 딴 것도 아닌데 뭐 하여튼 뭐 하여간 그런 경찰의 조사를 받으실 분조차 경찰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는 상황이 오죽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이 경찰국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왜 심각한지 우리 김현정 위원 얘기 들어보면요. 위원장도 많네, 지역위원장이.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김현정 비대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면요. 여러분들 되게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일단 민주당에서 오늘 여러분들 비대위 회의 어떤 내용이 있었나 우리 따끈따끈하게 우리 김현정 위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오늘부터 3일 동안 예. 대정부 질문 이제 들어가서 시작하죠. 정치 분야 오늘. 네, 마치 오늘 또 정치 외교, 통일 안보 이 분야여 갖고 아마 그 경찰 장악 음모라든지 또는 우리 그 문재인 정부와 그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 그리고 뭐 부풍 예. 그 종북 노래 이런 거 관련된 이제 정부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질 것 같고요. 앞에 보고 여쭤도 예, 이때 우리가 정말 그 논리적으로 저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지적해 나가서 저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아주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죠. 7월 26일 날 이제 지금 국정 지지도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20%대로 떨어졌다고 나오는 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반전 카드가 이렇게 마땅치가 않다고 합니다.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무서워 죽겠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놀래라. 그 자꾸 만지작거리는 게 MB 사면인데 네. 실제로 내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걸 아마 독대에서 보고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 국민 정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건지 안 미칠 건지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 의견들이 더 우세하거든요. 일단 나오면 분위기 파악 안 되고 내가 말하던 언론에 자주 나오는 스타 장관이 여기 있다 이러고 감싸 세울 거고 한동훈이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분명히 언론들이 띄우게 나가다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지지율 떨어졌는데 자기들끼리 해먹는다 이 소리 나오기 딱 좋죠. 그리고 이제 저기 7월 28일 날 제가 예비 경선하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거기에 그 투표권을 가진 중앙위원이 383명으로 오늘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 전에 374였던데 9명이 늘었죠. 383명으로 예. 그렇게 돼 있고. 옛날에 한때 민주당 잘 나갈 때 600명까지 갔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초단체장 다 차지할 때. 지방선거에서 다 챔피하니까 383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대정부 질문 저희가 아마 지금 중계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두 채널로. 근데 이거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가 이제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안위 장관도 출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보셨던 전 정권의 문재인 정권의 박범계 장관과 한동훈이가 조우를 합니다. 과거에 이제 박범계 장관은 이제 의원으로 돌아와서 한동훈 장관에게 현안들을 질문하면서 날선 공방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제 데뷔전 양상도 있어요. 한덕수 부총리가 오늘 또 대정부질문 처음 데뷔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낙연 전 총리도 데뷔전을 통해서 대권 후보까지 됐어. 오늘 여러분들이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는요 한덕수가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장관의 전 정권의 법무부 장관, 현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어떤 날선 공방을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볼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을 하고 싶긴 한데 분명히 2달 전에 당신도 법무장관 해봐서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박범계 당황할 것이고 거기서 혹시 한동훈을 띄우는 도구로만 전락하는 게 아닐지 일단 질문하는 내용들이나 그 포장에 대해서 진실을 담아갖고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궁금하고 알게 된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될 텐데 박범계 장관이 그런 모습을 잘 많이 못 보여줬었거든요. 저 욕 많이 했었는데 박범계 장관 도대체 뭐 했냐고 오늘 좀 커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여튼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정부 질문이 돼야 되는데 저번에 한동훈 인사청문회 같이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다든가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정부 질문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미 그 신구 정권 간의 그런 대결 충돌 양상으로 프레임을 해놨기 때문에 잡아놨어요. 이번에 이거 대정부 질문 통해서 저희도 명확하게 이제 그 무능 대 유능 그렇죠. 프레임을 그리고 무책임 대 민생 책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우리가 잘 짜고 가서 그렇게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소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 법사위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실수하면은 또 괜히 오히려 더 역효과 날 수도 있으니까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여정 위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비대위 하시고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잘합니까? 그렇게 힘든 평가를 갑자기 하라 그러면 꼭 듣고 싶습니다. 비대위에서 말씀하기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네. 일단은 우리 지지자들한테는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또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우상호가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엇갈리고 있어요 지지자들과. 지난번에 전당대 룰 관련해서 그때 한번 와장창 한번 한 거 외에는 네.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평이 사실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그 비대위 회의 중에 경찰국 설치에 관해서 지금 여러분들 경찰국 설치를 하려는 이유는 가장 큰 게 딴 거 아닙니다. 야당 탄압이에요.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대부분 수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를 결국 야당이 타켓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찰국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징계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고 이상민이가 행안위 장관이 저러고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하면 반란, 쿠데타라는 얘기가 나오고 검사들도 똑같은 공무원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된 거죠? 검사들이 하면 전국 검사장 회의. 검사들은 전국 검사장 회의에 전국 평검사 회의에 고등 검사 회의에 온갖 걸 모이면서 그들이 썼던 내부 전산망에는 2+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12.12 쿠데타에 버금간다라고 얘기를 해가면서 지난 주말에 울산서장이죠. 거기 참여하셨던 나이로 봤을 때 훨씬 더 승진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은 양반이 직위해제가 돼버립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었고 전두환 50 마지막입니다. 이 전두환 대통령 즉 그 이름만 배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영화 1987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광주 학살의 주범이기도 하고 죽었다고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닌 그 전두환 시절에 마지막에 치안본부가 있었는데 각종 정치적 수사에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탁하니까 억하고 죽었다서부터 온갖 것들이 나왔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는데 울산경찰서장은 유삼영. 네, 지금 그나마 바로 이렇게 불을 끄고 과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 뭐 군대 내에 있었던 사조직 하나회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무슨 사조직이 대놓고 공식적으로 행사를 해서 회의를 합니까? 그리고 경찰이 만약에 쿠데타라고 했으면 직위 해제했었을 때 총 들고 모였겠죠. 받아들이고 기다리던 바다라고 얘기하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경찰이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밟아놓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경찰들이 이거 하나를 용납할 경우 계속 모든 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1인 시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들 때문에
아마 어떻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첫 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더원협에서도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규탄하는 즉각 철회하라는 그 징계 철회라는 기자회견 하고 왔는데 우리 지금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각 그 지역의 경찰청 앞에서 네. 1인 시위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이죠. 그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에서 잘 풀어나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네. 행안부 장관이 갑자기 하나회 12.12 사태 쿠데타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쿠데타도 이렇게 시작됐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고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처음 나왔죠.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와서 첫 저 누군지 아세요? 했던. 네, 참. 참. 그리고 아이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평검사회의 그리고 이제 뭐 전국 검사장회 이런 거를 이제 수시로 했잖아요. 예, 예. 이게 우리 저도 기억나는 게 2003년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시고 그렇죠. 검찰 개혁한다고 처음으로 TV에 생중계했었잖아요. 여기 그 평검사들과의 대화.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예, 그 검사들과 대화하면서부터 시작된 건데 항상 그 동안에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저지하는 그 수단으로 써였던 게 이 평검사 회의였잖아요. 예, 예. 지난번에 그 검찰 정상화법이죠. 그거 관련해서도 보니까 4월 19일부터 해갖고 7차례나 회의를 했어요. 네. 평검사 회의를. 누가 참석하고 누가 안 왔는지부터 얘기가 됐고 굉장한 화제가 집중됐었던 거죠. 예, 그때도 검찰 수사권 폐지 논의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또 저기 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검찰 개혁만 하면 그 전국 검사장이 소집해갖고 검찰총장이 그것도 네, 네. 그 반대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했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에도 검사장이 소집해서 검찰 개혁 저지선으로 악용했던 게 그렇죠. 사실인데 예. 경찰청에서 하니까 이걸 갑자기 무슨 쿠데타라는 등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하 관계가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함께 검찰 일하는 밑에, 게 아니라 검찰 밑에 경찰 따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시험 통과한 게 대단한 자부심.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장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도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놓고 이렇게 경찰이 얘기할 수 있는 걸 들어보거나 어떤 이유가 있는지 뭐 과정상의 문제가 있을 때면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만 피해자가 난 것도 아니고 경찰이 회의해가지고 하나하나 안 그러면 하나회나 그밖에 지금 나왔던 쿠데타에 비교할 만한 어떤 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얘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갖다 몰아세우는 거는 어디서 내 밑에서 고개를 쳐들어 니들은 찌그러져 있어. 나야 시험에 붙었고 나야 엘리트니까 우리 같은 판사나 검사들은 할 수 있지만 니들은 찌그러져 있어.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민주국가가 아니고요. 뭐 상명하복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회가 군대가 아니죠. 같이 서로 일을 도와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선진국 타령하면서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너 내 밑에서 내가 밥 주고 일하는 사람이 이 짓거리를 하는 장관을 놓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요, 그냥 윤석열 정권이 경찰 장악하려는 음모예요. 맞습니다. 지금 딱 단순하게 봐도 여러분들 윤석열이라는 현재 대통령 자체가 검찰 출신인데 어디서 경찰이 회의를 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면 회의고 얘네들 어디서 반란이야. 그러니까 따까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인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분이죠? 우리 PD님들은 지금부터 나중에 짤 영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경찰의 이 윤석열이 경찰 장악 음모가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경찰을 장악해서 민주당을 탄압하는 용으로 100% 쓰입니다.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사건 및 이재명 의원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기소 검찰은 100%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주당에서 사실 그건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싸워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경찰이 저렇게 여러 그 회의한다는 어떤 그 경찰의 간부들이 대기 발령 나고 이런 거는 단호하게 대응해 줘야 돼요.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에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왜 여기저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를 하나 했더니요, 여러분들. 당대표라도 검찰이 기소만 하면 당대표 자리가 날아간답니다. 현재 민주당 룰이 어떻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소되면 당직이 정지되게 돼 있죠. 당직이. 기소되면 당직이 바로 정지되거든요. 그거는 뭐 예의가 없는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라서 네네.
이제 그게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더욱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장악한 이후에 그렇죠. 국정원하고 뭐 감사원, 국세청을 비롯해서 이제 경찰까지 다 사정기관들을 다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 눈에 가시거린 정치인들이 있으면 그냥 기소로 그냥 딱 해버리면 기소되는 순간 그 출마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룰이 현재 그렇게 돼 있다. 당원 당규가.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런 쪽에 대해서 좋은 사람을 날려도 보호하지 않는 그렇죠. 것 때문에 결국 사람을 쓰고 버리는 일들이 계속돼 있는데 내부에서 지금 이재명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이들을 어떻게든 수사해서 경찰의 일보라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들이 보고되는데 여기에 정치인 사건들은 노상 올라갑니다. 경찰 내부에서 하는 얘기들을 인용해 보면 경찰 일보에 올라간 사건은 검찰이 무조건 기소시켜라 하는 의견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실제 조사받을 때 경찰 일부에 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라는 소리를 수시로 듣습니다. 그 얘기는 예컨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미 3년 6개월 동안 경찰과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당대표가 되는 순간 새로운 증거가 하나 나왔다라면서 기존 증거 하나 집어넣어서 경찰이 조사하는 식으로 넘기고 출석 하나 안 하냐 갖고 사진 찍으면서 모욕하고 그러다가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자동으로 당대표 날리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힘을 이미 지금 경찰 총경회의가 뭐길래 쿠데타입니까? 지금 김현정 위원장님, 네. 지금 결국은 민주당이 결국은 맘만 먹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민주당의 당직자들 아니면 국회의원들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의원들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기소 때려버리면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현재 룰대로 하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런 어떤 알고 있나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민주당 비대위에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네. 그 정치가 이제 사법화되는 거, 사법이 정치를 이제 지배하는 좌지우지하는 이렇게 거죠. 되는 상황이 되면 그 남미에서도 룰라 대통령이 있던 예, 사람들이 예. 그런 거로 다 희생됐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정기관 장악 네. 그런 움직임과 맞물려서 대단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네.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기소만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네. 그 당원 당규는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가 진짜 비대위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개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 이제 혹시 또 이제 일부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 뭐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뭐 없애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토론해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여당일 때는 크게 이렇게 그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야당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가 커졌다. 이거는 그냥 이재명 후보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에 있는 선출직과 관련된 모든 정치하는 분들에게 모든 거죠. 문제죠.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60% 넘고 있는 거 아닙니까? 90%죠 지지자들. 그럼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좀 2019년 얘기인데 4.15 총선이 있기 전에 이 안산에서 고영인 지금 의원이 된 양반이 자기가 경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자기 지역 사무실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렇죠. 지적받고 끝났지만 이게 여당 시절이 아닌 야당 시절에 코로나 관련돼서 금지돼 있는데 음식물 싸고 모여서 얘기했다라고 경찰이 만약에 수사한다고 쳐보죠. 네. 그러면은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 당시엔 왜 안 했냐.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깊이 바꾸고 있고 그 이유 때문에 그 고영인을 지금처럼 올라왔고 초선 모임에서 회장해 가면서 난리치고 줄 서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날려버리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공정하지 않다. 그냥 관련된 상황에 밖에 적응 안 된 거다라고 그냥 가볍게 훈계 정도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 후보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경찰은 우리가 큰 조직에서 정치 경찰도 있다 얘기하지만 그보다 민생을 위해서 동네 수도 순경들도 많고요. 이분들은 정말 지역 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를 정치권에 줄 세우게 하겠다. 네가 국집내야 아니면 민주당에 확실하게 티내. 이래가면서 단속할 만한 여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드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현재 당원 당규대로 하면 검찰이 그리고 맘만 먹으면 민주당에서 눈에 가시는 의원들을 표적 수사해서 그냥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기소만 때리면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현재의 당원 당규면 그 사람은 당원권 정지
그래갖고 현재 당직을 맡고 있는 자리도 물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선출직으로 나갈 사람들도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데는 공천 자체가 배제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윤석열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맘만 먹으면 민주당 안에 내부 정리를 본인들이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일부가 이재명 의원님을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딴 게 아니에요. 너 당대표 돼봐야 검찰이 너 벌써부터 수사한다고 지금 다들 알고 있는데 기소 때리는 순간 너 바로 또 당대표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비대위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야당일 때 여당일 때는 괜찮지만 야당일 때는 우리가 분명히 탄압받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이 심각성을 알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는 정말 좋은 현상이고 이거를 그럼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하냐. 무조건 기소한다 그래서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서 이 기소가 합당한지 아니면 정치 탄압인지를 구분해서 하겠다는 그 말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런 보완 장치를 두지 않으면은 예. 우리 국회의원들이 사실 지금 대정부랑 대여당 관련된 이제 각종 다양한 현안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명 야당의 기치를 갖고 또 앞으로 더 세게 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좀 많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리고 사실 정치하는 분들 보면 크고 짧은 무슨 송사에 이미 다 관련돼 있는 분들이 꽤 그럼요.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활동에 제약이 가할 가능성이 되게 있거든요. 저 볼 때는 이건 비대위에서 바꿔줘야 돼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된 다음에 바꾸면 나를 위해서 또 셀프로 바꿨다고 굉장히 또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으니까 비대위는 어차피 없어지는 조직이잖아요. 저는 우상호 대표가 정말로 민주당을 위한다 그러면 이건 이재명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 전체를 위하는 저는 당원 단계의 변화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선거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끝나면 지금 보면 그 전국에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에 당선된 자치단체장들 있잖아요. 네. 정말 고소 고발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많이 당하고 선거 있어요. 과정에서 네.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그 이제 검찰이나 이런 쪽이 이제 친정부 성향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고소 고발 해나갔고 그 날리면 다시 또 국힘당의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걸 노리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정도로 많은 고소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시효가 6개월이잖아요. 네. 6개월 동안에 그간에 이렇게 관행을 보면 여야에 이제 피소된 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무적으로 비슷하게 양쪽이 건 거는 서로 퉁쳐서 없애고 예. 정말 중요한 건 몇 개만 보고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선거 끝나면은 검찰이 나서서 양쪽에서 아닌 것들은 좀 빼주시죠. 고소 취하시죠. 특히 승자가 빼고 패자 역시 마찬가지로 다리 걸게 하는 게 아니라면 작은 보면 선수들은 다 알거든요. 이게 정말로 증거가 있는 건지. 근데 그런 상황이 판단 주체가 당사자들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특히 정치사법과 같은 선거법이나 정치인들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근데 앞으로는 그것이 악용됐을 때 어떻게 그게 할 정치 거냐. 공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정치 공작이죠. 우리 잘 알고 계신 울산 고래고기 다시 돌려준 사건. 예.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위에서 규정을 했고 저희가 봤었을 땐 검사가 뭐가 있지 않았었으면 왜 증거물을 같이 돌려주고 뭐 돈을 재산을 지켜 이런 걸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기억도 아직도 울산 선거 개입 사건으로 국힘당 지지자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장이 쉬운 정치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럼 사람도 날릴 수 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누굴 끌어내려서 자기가 그 자리 갖기 원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당원 당규 변경 요구를 좀 반드시 해야만 이재명 의원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머지 민주당 의원님들을 전체 아니 선거 과정에서 대부분 없는 것도 그냥 고소고발을 해버리거든요. 서로 양측 후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저희가 이따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에게 여러분들 또 중요한 전당대회가 지금 이제 룰 세팅이 네. 어느 정도 큰 그림은 그려졌는데 이제 지역 8월 6일부터 지역 대의원 회의를 이제
전국에서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당대표 토론회를 12번을 한대요. 그 여러분들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 많이 하면 좋을 수 있지. 근데 당대표 한 달 안에 당대표 토론회를 12번 하고 최고위원 당대표는 3명입니다. 최고위원은 8명이에요. 최고위원 8명인데 한 번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최고위원이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고위원은 8명인데 토론회 1회, 당대표 토론회는 12회. 도정환 위원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숫자 조정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 궁금한 게 뭔 개수작이죠? 아니 이게 선관위에서 그렇게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지난 저 때는 6번인가 했대요. 5번인가 6번 한 것 같은데. 당대표 토론회를? 예. 예. 근데 이제 8월 6일부터 시작하잖아요. 네네. 8월 28일. 그러니까 불과 한 20여일 동안에 12번을 하게 되면 하루에 2번 하는 날도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왜 그러면 주말마다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난번에 룰 세팅 관련해서도 그때도 많이 내용을 좀 걷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선거 시즌이 이제 그 당대표 선거가 흥행을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오히려 더 이렇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TV 토론회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거의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내부 간에 서로 이렇게 그 헐뜯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괜히 안 좋은 그쵸. 일도 당대표 발생할 수 후보자끼리 있고. 그냥 치고받고 하다 보면 예, 아무래도 네거티브 쪽으로 네. 많이 가잖아요. 토론하다 보면. 그럼 그게 결국은 빨리 재정비해가지고 정부랑 여당 상대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또 오히려 그게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적정한 횟수로 좀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최고위원 횟수는 좀 높여주는 게 좀 맞는 것 아니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해야지. 어떻게 3명은 12번, 8명은 한 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아직 현재 비대위에 아니 올라오거나 이런 그러면 논의를 하는 게 너무 웃겨요. 네. 그럼 최고위원은 아무 필요 없나요? 민주당에서? 이게 지역 순회 공연처럼 네. 어디 갔는데 여기서도 토론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지 이러면 숫자가 훅 늘어납니다. 이 당대표가 갖고 있는 무게감과 당을 새롭게 이끌어줄 사람보다는 당대표 누가 해도 상관없어 하는 마인드 갖고 있는 올드맨들이 많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못 잡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도종환 의원이 책임을 지십니다. 경선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그 뚱뚱하고 넉넉한 충청도의 이상민 의원, 대구 유성 을이든가요? 경선 관리를 참 못하셨죠. 대선 후보. 그래서 본인이 막 다니면서 이재명 도지사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해가면서 그걸로 재미 보셨던 분이 있는데 도정환 의원님은 이와 다르게 품격이 좀 있으신 분이니까 이런 주변에 나오는 저희 귀에까지 들려오는 잡음이면요 거의 정리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그럴만하다 하는 정도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게 참 좀 합리적으로 지난 어이없죠. 전당대회 같이 최고위원 그때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위원은 6번, 최고위원은 몇 번 했을 때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네요. 최고위원 몇 번 했는지. 좀 비율이라도 좀 제대로 맞추든가. 지금 하여튼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최고위원 토론회는 방송을 하겠다는 뭐 주체가 없어서 그런다 뭐 이런 그런 걸 이유로 좀 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리로 나와. 내가 여기서 다 할게. 그렇게 이렇게 해도 되죠. 뭐. 8명 다 모아놓고 하면 되죠. 저희가 예. 뭐.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경선 관리 잘해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비대위에서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이 여러분들 이따가 40분에 나가야 되시는데 지금 화면 상단에 고정 댓글 평택 김현정 TV 네. 여러분들 가장 빠른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했던 비대위 회의의 결과를 매주 월, 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 김현정 TV 구독 좀 여러분들 꼭 해주세요. 구독 좀 꼭 해주세요. 예. 정말 이른 가장 빠른 정보.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가시기 전에 또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네.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비대위에서 있었던 일. 네. 일단 저희가 전당대회가 8월 28일 예정돼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최종.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그쯤 되면 30만 명 정도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다네요. 하루에. 예. 그래서
그럼 원래 그 체육관에서 다 한 5, 6천 몇 명이 모여가지고 대의원 투표였죠. 예, 그거 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변경이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온라인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밖에서 응원하는 건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안에 일단 내부로 이렇게 그런 제안들이 이제 가해질 우리는 안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상관없나요? 밖에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 벌써부터 대면 면회가 금지됐습니다. 예, 예.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모든 걸 뉴스를 통해서 보고 네, 네. 질병관리청장이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알았는데 예. 지금은 그 주말 동안 지나고 나서 만나러 갔는데 면회 안 돼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코로나가 심해서. 뉴스에서 한마디도 안 나오던데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고 숫자 지금 말씀하신 게 걱정스럽게 합니다. 여기다가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인도에서도 환자가 또 발생했죠. 예. 그런 거 보게 되면 방역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비과학 방역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참 한 달 내에 정리 안 되더니 보건복지부 장관도 없어요 이쪽은. 그리고 우리 비대위원님 나중에 그 일정이랑 장소 확실히 그 세팅되면 좀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사전 답사해갖고 어디에다 텐트를 쳐야 될지. 그리고 저도 응원들을- 숙소 잡아야 그날 저희 현장에서 정치 클리핑 할 거거든요. 우리 정치 클리핑하고 비대위원님도 좀 일찍 오셔갖고 오늘 지나가다 인터뷰 한번 하시고. 예, 저도 뭐 시간 되면 우리 그 당시에 그때는 곽동수 TV 뭐 저희가 다 동시송치를 할 거니까 김현정 TV도 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3개까지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저희가 많이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계속 알려주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 그 하청 노사 간의 예. 잠정 합의가 됐는데 사실 이제 올해 이제 파업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좀 좋은 측면이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백기투항 하듯이 한 거거든요. 임금 그냥 4.5% 인상하는데 그쳤고 뭐 명절 뭐 보로금 비슷하게 140만 원 정도 주는 그 선에서 그쳤는데 중요한 거는 그 손배소 있잖아요. 손배소. 네, 손해배상 소송. 손배소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거로 노력한다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 있고 또 그 합의문 서명한 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로 그날 밤에 또 체포영장 네. 9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 사태를 가지고 완전히 그 이제 노동조합들의 그 투쟁들을 아예 원천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도를 또 명확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이번에 이 하청 노조의 그 정거 투쟁의 핵심은 조선업의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가 우리 조선업에 대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머리를 좀 맞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오히려 그 행위들에 관련해서만 그 뭐 업무방해죄라든지 또는 손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의 그 자유로운 활동을 옥죄려고 하는 그 의도가 너무 명백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조선업 그 구조개혁 특위 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도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없고요. 계속 법과 원칙만 앵무새처럼 그냥 고장난 녹음기처럼 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이 대우조선해양 저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는요, 박근혜 정부 때 조선업이 거의 폭망했었어요. 그래서 수주가 거의 바닥을 쳐갖고 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30% 삭감을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나서 이제 수주가 세계 1위를 찍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려울 때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면서 자기의 임금을 30%를 삭감해야 했는데 왜 이제 그 1위를 찍었는데 왜 본래대로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투쟁을 하게 됐고 장기간 투쟁을 했는데 이번에 4.6% 올려주면서 끝났다는 것은 이거 정말 반노동 정책이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대우조선해양 이분들이 가장 잘못한 게 이 어떤 투쟁이 끝나면 무조건 구상권 청구. 이건 민주당이 어떤 입법 발의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노란봉투법 지금 네. 그 개정안 지금 낸 상태이고요. 그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노사관계가 어느 정부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사 간에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
그 노동조합은 노동 상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단결권이잖아요. 네. 그 노사가 사측한테 그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요구할 수 있는 게 단체 교섭권이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까지가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데 그 단체 행동권을 이제 그 하기 위해서는 그 진노위, 중노위에 사전에 이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중재를 좀 해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 쟁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합법적으로 이제 파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파업을 합시다 하고 바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수많은 조정 단계를 거치고 시간도 흘러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계속하시죠. 그걸 자꾸 불법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쟁의를 시작해도 예. 그다음에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노사간에 있어서 그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래서 그 항상 이게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판정을 하는 것이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노사간에 네. 분쟁이 생겼을 때, 예. 그럼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업무방해죄라든지, 그렇죠. 뭐 저 쟁의행위로 인해서 손실이 났을 때 손배소를 청구한다든지 가압류한다든지 이런 게 사측에서 갖고 수 있는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리고 그 저 노동조합 측에서 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이제 그 사측에서 이제 사측한테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 게 쟁의행위를 할 때 사측에서 이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했을 때를 부당노동행위라 그러거든요.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부당해고, 부당전보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갖고 이제 그 사법기관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럴 때 그 중노위나 진노위나 법원에서 그걸 검찰에서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측의 그런 그 업무방해죄 나 또는 그 손배소나 이런 것들은 기각률이 높아요. 근데 반대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에는 거꾸로 이제 이쪽 그 사측의 입장을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높아요. 또 본인이 노조위원장 출신이라서 아주 해박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 그 말씀드린 거 문재인 정부 때 예. 노동계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100%가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는 부분은 원래 우리가 잘 된 거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안 된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맞아라. 문재인 정부가 그것까지. 친노동 정부가 아니다. 뭐 최저임금 같은 데 처음에 막 올렸다가 나중에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이런 거 갖고 비판을 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노사간에 이게 균등한 권리만 보장된 것만 해도 엄청난 그 저거다. 진정이다. 친노동 정부다. 아는데 그 얘기는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쉽게 보면요. 노동조합이 망하는 이유,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옳은 일을 한다고 들어가는데 자기 선배가 정확하게 잘하고 협상하고 나중에 파업 잠깐 하다 끝내도 직장을 잃는 건 둘째 문제고 소송이 들어와서 몇 년간 싸웠던 임금보다 더 많은 피해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천억을 어떻게 물어?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자기 인생 자체가 차압당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족이 노조 들어가겠다 그러면 얘 가지 마라. 간부하지 마라. 예. 그런 얘기들이 튀어나오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노동청에 다니고 노동부에 있는 친구들이 아주 웃으면서 얘기했었어요. 그냥 문재인 정부 취임도 하기 전인데 분위기가 바뀌어서 사측은 좀 그렇고 노측을 좀 더 손을 들어주자가 5년간 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바뀌자마자 당선도 안 됐는데 윤석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바뀌었어요. 지난번 같으면 이겼지만 손해배상할 수 있겠어요? 라고 중재 들어가는 게 많고 근로자들도 그거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리한 거라는 것을 누구든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정부 하나 잘못 뽑은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2분 남았는데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예. 네, 또 전할 말씀. 40분 가셨나요? 아니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조세 관련된 것도 이제 정부가 그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종부세 관련해서 그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뭐 법인세 25에서 22% 깎아주고 그 보유세, 종부세 관련해서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그 혜택 같은 거 다 중과하는 거 다 부자 감세. 없애고 예 부자 감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총에서 13조 정도가 이제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네, 13조가. 예. 그런데 그 중에서 6조가 법인과 관련된 거예요.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그 중에 재벌 대기업과 관련된 세금을 깎아주는 게 4.1조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소득세 구간을 두 개 구간, 제일 낮은 두 개 구간을 뭐 1,200에서 1,400으로 200만 원 올려주면서 뭐 이렇게 두 개 구간 정도는 해서 이제 그 연봉이 작은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도 준다고 하지만 그거는 거의 하위 40%는 세금을 그 전에 우리나라 그 전에도 많이 안 냈어요. 예, 세법의 특징이 오히려 뭐냐면 받았어요. 예, 이렇게 뭐 이런 저런 거를 이렇게 깎아주는 게 많아요. 무슨 공제 해가지고 예, 예. 그런 공제로 하면 하위 40% 정도는 거의 세금을 거의 혜택을 안 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자나 그 이제 고액 연봉자, 그러니까 연봉 1억 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저기 대기업,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식의 지금 소득세법 그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다가 이번 보니까 그 지난 7개 분기 연속으로 그 GDP 있죠. 국내 총생산이 계속 늘었는데 처음으로 지금 떨어지는 그 깎이는 거로 총생산이 줄어드는 거로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그 완전-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되게 위기의 상황인데 예. 지금 정부가 쓰는 그 재정이라든지 재정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거꾸로 오히려 그 서민이나 재정 확대 정책으로 가야 되는. 예, 그렇죠. 서민과 중산층을 가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부자 감세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저런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왜냐면 이해가 안 돼. 윤석열 정부는요. 세수 13도 정도는요. 검찰청에 전화하면 돼요. 야, 모든 사건 그냥 다 벌금형으로 해. 하면 엄청난 세수가 들어와요. 대놓고 대기업 총수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돈으로 대신하자고.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가 기존에 막 검찰이 기소하다 보는 거 막 벌금형으로 막 300, 500 막 때려버리면 진짜 뭐 구치소도 점점 사람들도 늘어나겠지만 벌금 수익 그다음 교통 딱지 앞으로 엄청 끊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예? 그 지금 보니까 코로나도 각자 알아서 하라 그러고 네. 대책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고 각자 도생이에요 지금 시대는. 경제와 민생도 네. 약육강식 예.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런 식의 기조를 갖고 있는데 전 이렇게 계속 이런 기조들이 갔을 때 국민들이 언제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현정 위원장님 오늘도 따끈따끈한 민주당 소식 감사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현정 위원장님이 오늘 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잠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택 김현정 TV 많이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윤석열도 지지율 떨어지는 것 때문에 속상한가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 몇 프로나 나왔죠? 30% 초반에 겨우 걸려 있는데 어디는 20% 찍었던데요? 네. 27%. 제대로 검사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을 텐데 네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8월 중에 국회의장단 만나겠다 이런 얘기가 속보로 나옵니다. 원래 네네. 8월 중에 만나면 나오죠. 네. 근데 한 일주일 전에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 7월 말 요번 주말까지 있는데 이렇게 서둘러 내는 거 네네. 오늘 한동훈 출석하고 나면은 그가 말했던 대로 스타 장관이 뜨게끔 조용히 있어줘야 되는데 예, 예. 90일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 누군지 알죠? 이러고 기자실 나타나고 쇼하고 저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 처음 들었어요. 김대기라며요. 맨날 대기하고 있어서 모른다 이런 얘기 맨날 농담하고 대기만 있는 거죠. 있대요? 예. 네. 이 양반이 나왔고 안녕하세요 인사 늦었습니다. 네. 비서실장입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누군지 알죠? 존재감이 워낙 없다는 걸로 들어서 정말 이렇게 싸 보이게 얘기하기도 힘든데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여튼 민주당 일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그다음에 이제 당원 당규가 참 이번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비대위원회에서. 못 바꿀 거고요. 그리고 들어서자마자 지금 저쪽에서 이 얘기를 근데 거론한 이 얘기를 거는 우상호가 꺼냈다는 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 하고 노력은 하겠지만 우상호는 합리적이라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된대요. 그럼 끝냅니다. 그러니까 저쪽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쪽에서 이런 얘기는 뭐한데 당사자 있어도 해야지. 우리 노조 위원도 그렇지만 표현이 거칠면 알맹이를 안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알맹이가 옳은 지적이면 표현이 거칠어도 들은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용을 잘 안 보고 설명해가면서 전후를 바꾸고 사정을 뒤집으면 헛소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지금 같은 경우 민주당을 대표하는 최고위원들과 당대표가 예.
이게 사법 리스크로 누구든 타겟이 돼 있는데 그렇죠. 맘만 가장 먹으면. 쉽게 하면은 법사령 같은 애들이 그렇죠. 집어넣어갖고 고소고발하는 거 한두 번 봤었어요. 예, 예. 그걸 받으면은 대통령실이 뭐 청와대 문제다 이런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게 되면 그게 바로 리스크가 돼서 우리 당은 위험하다. 그 사람 잘라라. 이게 우리까지였었어요. 말도 안 되죠. 저는 이게 다 정치권의 어떤 스스로가 자기 발등 찍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국회라는 게 토론의 장인데 결국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검찰을 수사, 경찰 수사로 넘기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검찰과 경찰에 되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반복되니까 아니 야당이고 경찰이 경찰을 가져가겠다고 난리치고 검찰은 이미 자기 거고 그런데 있지도 않은 문제들 3년 7개월 동안 조사했지만 안 나왔던 것과 그다음에 10년간 업무일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조사받았다고 얘기하는 후보가 있어요. 예. 근데 그 후보를 꺾고 올라섰던 대통령이 2달 쳐나자마자 지금 검찰 경찰 할 거 없이 나섰는데 우리는 한가롭게 짝이 없죠. 지금 하여튼 전당대회도 아직 완전한 또 토론 진행 방식 어떻게 룰 완전한 세팅이 안 돼서 아까 우리 곽동 선생님이 날카롭게 분석해 줬지만 도종환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저희가 좀 앞으로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얘기 말씀드리지만 이 실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뭔가 옳은 일을 하려다가 일을 더 꼬이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 네. 지역 안배로 토론을 한다고 하지만 당대표 토론에서 나올 민주당의 혁신 방안이 많은지 예. 그 혁신 방안에 대한 주제가 아니고 예. 개인 헐뜯기로 한번 흘러가기 시작하면 12번의 토론에서 만약에 세 번째쯤에 근데 대놓고 여쭤볼게요. 사법 리스크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라고 물어보면 예. 자극해서 싸우다가 그다음부터는 토론 하나만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게 8번에 걸쳐서 토요일과 일요일 도시는 좀 다르지만 최소한 4번은 그 토론을 할 수 있고 그걸 토요일과 일요일 매번 한다고 쳐도 공중파 집어넣어서 그렇게 따지면 12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하루에 아침, 2번 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으로. 하고 왜냐면 아침 10시에 지역에서 그렇죠. 그 대의원 대회 할 때 거기서 간단하게 토론하는 걸 먼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중간에 어디에 공중파 같은 거 집어넣는 게 8월 말엔 가능하겠죠. 네. 7월 28일 컷오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뽑을지 중앙위원회 378명 하다가 뭐 384명으로 숫자도 383명. 제대로 안 나는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보면서도 답답한데 이런 건 별 문제 아니고 이러고 넘어가는 게 문제죠. 지금 보니까 컷오프 3일 남았네요. 맞습니다. 28일이면 여러분들 당대표 목요일 날. 예, 목요일 날 후보자 3명, 당대표 후보자 3명, 최고위원 8명이 되는데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율 진짜 엄청난 그 발악이 나오고 있는데 뉴욕 타임즈에서 윤 대통령의 문정부 수사 정치적 도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이례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탈북자 북송 사건을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 데 대해서 뉴욕 타임즈가 전임 정부에 대한 비난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다라는 이런 분석을 했는데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정부를 수사하는 거는 정치적 도박이다. 이거 지금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돌파구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게 좀 잘못 가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도 저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어떤 이유에서건 전 정부도 똑같이 박근혜 정부 수사하지 않았냐 이런 소리들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전 그런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구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하면 미국 하면 그냥 고개 조아리고 사대주의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참 저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대할 때랑 지금 바이든을 윤석열이 대할 때랑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지금 현재 보면요. 이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전 정부 수사는 정치적 도박 이 말은요. 너 해봤자 이익 없다라는 거예요. 워딩이 정치적 도박이라는 건 부정적인 언어예요. 그거는 사실 뉴욕 타임즈가 제가 보면 경고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랑 손 못 잡는다. 이럴 어렵다. 때는 실감나게 이렇게 얘기하죠. 윤석열 정부는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겁니다. 그렇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귀등으로도 안 듣고 지들이 뭘 한다고 그거 누가 썼는지 조사해봐 털어봐 이러고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무신 정권이라고. 저는 이 요즘 역사 얘기 나오면서 문신과 무신이 있었다면 검사의 검자가 칼검자는 아닙니다만 정말 누구 찌르고
힘으로 뺐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그 힘 가지고 전 정권 쑤시는 건 니들 위험해 도박이야. 근데 도박이란 말에 또 이 찍들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도박이면 잘 되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네.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가 지금 되게 웃겨서 이준석을 바깥에 내돌린 다음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뉴스공장에 나왔던 김윤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안철수 몫으로. 정말 기가 막히죠. 아 그때 막 안경 쓰고 헛소리 삑삑하면서 그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공장에서 맞습니다. 그 누가 사람이 봐도 됐어요? 그 사람이 최고위원으로 안철수 몫으로. 그러니까 저 당이 지금 개판을 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으로 보게 되면 윤 씨 쪽에서는 야 당이 좀 도와줘야지 이준석 사고 치고 얘들은 뭐 이상한 애 갖다 주면 그 경제 정책이라도 내나 살려야지 하는 걸 할 텐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권 뺏기고 열심히 힘 모아 가려는데 당내 수박들은 여전히 뻘짓거리들 하고 있거든요. 예, 참 이럴 때에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 진짜 견제 잘해야 되는데 김건희 씨 성상납 의혹 발언 낙검수 출신의 김용민 이것도 참 웃겨요. 그냥 김용민 어떤 평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낙검수 출신이라고 붙여요. 직함도 근사한 게 있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입니다. 그렇죠. 평화나무 이사장이라고 부르든가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낙검수 이제 끝났다고 자기는 거기서 더 이상 그렇게 빼달라고. 분류되지 않다고 빼달라고 얘기했어도 그런 거죠. 항상 이렇게 프라임을 쪄요. 우리를 부를 때는 예전에는 친여 유튜버 방송인이라고 얘기하고 요즘은 친야라고 하는지 아니면 친명 이렇게 친명.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김용민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어요. 김건희 여사 성상납 의혹 발언했다고. 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에 넘기는 거죠. 만약에 김건희 여사 성상납 의혹을 낙검수 출신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송치됐다 그러면 아마 민주시민들 한 100만 명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런 발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줄리라고 불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머지 않았어. 야. 장난 같아요. 저기 개총수님.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지금 김용민 이사장이 불구속 송치. 예, 불구속 정치인데 네, 불송치가 아니라 불구속 송치. 송치했다고 하는 거는 수사에서 처벌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속만 안 하고 기소 뭐 하여튼 수사하라고 검찰에 넘겼다. 원래 모든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증거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구속하지 않고 수사합니다. 검찰청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나면 세상이 달라졌다는 건 헛된 꿈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 여전히 여긴 80년대구나. 40년 전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김용민 이사장도 뭔가 크게 없던 얘기를 어디 전광판에 떠든 게 아닙니다. 그 소리 직접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국정농단에 관한 여러 가지 인사농단이 막 나오고 있었잖아요.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 권선동이 얘기했던 그 강릉 성관이에 이름이 있었던 우종범의 아버지 우종 뭐였더라? 이름 까먹었습니다. 이분이 우종범 씨 아버지 회사 강릉시청이 발주하는 광급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상당수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 지역에 지역 회사가 건설 회사도 있고 뭐 유통도 있고 이것저것 끼고 있는데 그 지역 유지예요. 선거 때 분명히 돈 내고 그리고 내 아들놈도 뭐 있는데 좀 해주고 뭐 이러고 얘기하고 그러고 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고민정도 사실은 뭐 특채였어? 공채였어? 아니잖아. 이 갖다 붙일 게 없는 게 선거운동하면서 올라서서 갔던 것과 우동명 씨였죠. 예, 지금 한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요즘 포커스는 여기 안 맞춰져 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투쟁해야 될 게 이제 명확해졌어요. 경찰국 설치 지금 이렇게 저는 참 이렇게 용기 내주신 경찰서장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삼영 총경 울산 중부 경찰서장 뭐 대기 발령까지 나오고 네. 지금 막 거의 징계 수준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경찰국 신설 법 절차 시기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고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좀 진짜 힘을 좀 실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현재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 같이 투쟁할 게 너무 많아요. 전당대회 저희는 전당대회에 집중할 거고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일이 우리 시민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경찰이랑 같이 잘하면 집회를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경찰이랑 집회를 하면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경찰이 어떻게 칠까요? 궁금해요. 살다 진짜. 경찰을 응원한다 막 그랬더니 경찰이 경찰을 진압을 할까요? 이게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제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 집회에 우리가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실어줘. 그랬더니 경찰이 진압. 근데 이럴 때 늘 나오는 게 동료가 얼마나 있느냐, 덕을 쌓았느냐 뭐 이러지만 목숨줄이 달려 있으면 행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 중에서 지금 은퇴해도 상관없고 그 내부에서 그 기수로만 따져도 총경보단 더 올라가야 될 양반이 네. 그냥 자기가 내가 책임질게 선배로서 사람들. 그렇게 딱 나섰단 말이야. 아니다 달라 갑자기 그 저녁 때 대기 발령을 내려버리고 12.12 하나회 이런 쿠데타 얘기를 꺼내고 있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8월 초에 이러다가 경찰국이 생기고 나면 그들은 프레임을 이미 짜놨죠. 아니 민주국가에서 경찰이 왜 지도를 안 받는데 자기 혼자 폭주하게 될 거야? 그러고 한마디씩 보탭니다. 이미 민주적인 장치가 있었는데 그런 건 아무 얘기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이렇게 검찰 밑에 경찰로 포지셔닝을 하는 거 경찰 독립과 공정한 수사의 꿈.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함께 일하는 검찰 밑에서 따까리 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또 시계가 10년쯤 역행하는 겁니다. 참 하여튼 주말엔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의원님이 봉화마을도 다녀오고 광주도 네. 가고 우리 이런 정치적인 행보는 우리 곽동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재명 의원님 얘기로 마무리하죠. 지금 이재명 의원 오늘도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 공미도부터 일단 막아야 되고 경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초점이 늘 정확하게 국민을 향해 있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번 주말에 컷오프가 있습니다. 설마 이재명이 떨어지겠어? 끝까지 놓으면 안 되고요. 여론조사 돌아갈 것들 이번 수목 화수목에 돌아갈 건데 그 참여할 수 있는 것들 모든 전화 다 받으셔야 됩니다. 최고위원 선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뭔가 최고위원이 스스로 정리하겠다. 예컨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우상호 비대위에서 우리 당원 당규를 고치지 못해서 네. 그냥 기소만 되면 무조건 잘라버리고 권한 정지시키는 거를 막지 못했다면 네. 뜻있는 최고위원들이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최고위원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결기가 많으니까 네. 최고위원들이 올려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누가 뭐라던 물에 빠진 사람이 있었을 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 팔짱 끼면서 골든타임 보내는 건 아니죠. 건져내야 됩니다. 지금 저들은 대놓고 이재명을 대놓고 타겟으로 물속에 고개 처박아 두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거 경기 시작 안 했다고 가만히 있는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겠습니까? 예, 참 국민만 보고 가는 행보,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대선에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에게 투표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50%가 넘었어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방송 새로운 방송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월요일날 저녁 방송 7시에서 8시에 여러분들 오늘 현근택 변호사님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조상우 변호사님 이 세 분이 원래 여러분들에게 가장 대한민국에서 확실한 정치 분석을 해드리는 정치 비하인드 컷. 정치 비하인드 컷이라 해갖고 여러분들이 정치 이면에 있는 정보들 많이 들을 수 있고 새로운 프로입니다. 정치 비하인드 컷 오늘 밤 7시 여러분들 많은 첫 방입니다. 첫 방. 오늘 첫 방인데 다음 주부터는 좀 시간은 변경될 것 같아요. 화요일 6시나 좀 왜 그러면 오늘 현재 현근택 변호사님, 최민희 의원님 이따 7시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면 잘 알아듣기 진짜 이거 강적들이에요 이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면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제가 대놓고 곽동수 TV 구독을 지금 좀 해달라고 해봐야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다 구독자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개국본 여러분들 회원 가입 많이 좀 해주십시오. 개국본 회원 좀 많이 늘려주시고 시사타파 TV 시사타파 TV가 아니라 개국본 TV 구독주 빨리 5만 명 좀 만들어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새벽까지 방송한 여덕에도 불구하고 노정렬이 휴가 가서 노정렬 휴가 갔어. 오늘 자리를 지킨 개총수의 힘든 투쟁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고생하셨어. 예, 우리 마지막으로 곽동 선생님 힘내라고 여러분들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할 일 다 하면서 저희 투쟁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 개청소년 힘듭니다. 아유, 그런 응원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유, 다른 어떤 것보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옆에서 지켜본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일부 보도 매체에서 제대로 사실관계 파악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 양반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참고 있지를 못해.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움의 손길 내쳤던 어떤 사람 하나 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 대신해서 소장 쓰는데 법은 지식이 없으니까 도와주겠다는 사람, 그것도 안진거리 소개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써줬더니 그걸 고발사주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은 우리 편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어저께 실망했던 게, 그 사람이 잘 모르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경제 라디오 프로를 5년 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판사도 걸렸고, 정말 유명한 대학 교수의 의사의 보이스피싱은 영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관을 사칭합니다. 사이버 수사대라 사칭하고 지금 게 뭐가 안 됐어요, 네트워크가 끊어졌어요 하다 보면 OTP 비밀번호 8, 9번 불러준 건 일도 아닙니다. 제 주변에 있는 정말 똑똑한 식구도 그 양반이 뭔가 잘못하다가 부들기 직전에 청원경찰이 아줌마 미쳤어요, 정신 차려요 때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른 폰으로 확인해보고 사실 아니라는 거 알았지. 가족의 누군가가 생명 위협을 받거나 시민 돈 허투루 쓸 거야 하는 소리 들으면 뒤집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했다고 멀쩡해 보이고 사리분별 똑똑한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9번 당해. 이 문장 하나만으로 저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언론인들이 정말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론권은요, 야 내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널 조질 건데 얘기해봐, 이걸 받아주는 게 반론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취재하고 가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쪽에서 돈 받아먹는 떠중이 여중이로 떠들던 사람들을 놓고 앉아서 이종원을 욕해요. 제가 어저께 정말 몸 안 좋아서 뻗어 있으면서 듣는데 눈물 날 정도로 답답한 게요, 표현 거칠어요. 근데 하던 일이 틀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섭섭하게 느낄 수 있지. 그 문제 제기 자체를 사실관계를 뒤집어서 누구에게 누명을 씌워요. 저는 누명 쓰고 5년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누명 쓰는 것만 봐도 열받는데 이종원 PD는 지금 그걸 웃어가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알면서도 사실 좀 불안할걸요. 이유가 누명 쓰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봤잖아. 저만 해도 5년 날라가 있었어요. 근데 믿어주는 시민들이 있긴 하지만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경찰 요번에 고소한 것도, 그 해직한 것도 니들 주장이 맞을지 몰라서 어디다 대고 나한테 개겨. 어디 검찰 앞에서 함부로 해. 지금 이종원 PD를 보는 잣대도 맨날 나오는 게 태도가 어떻고, 뭐 내가 볼 때는 막내 동생이 누님이나 형님들한테 그냥 재미있게 얘기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방송인데, 세상 살다 모의 재판했던 것 같고 그것도 재판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단죄한다, 단두대 보낸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뇌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지금 이런 문제 있었을 때 현장 지키는 거 개총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덮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이렇게 나가면서 자기 할 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섞어서 하는 게 이 시간에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저는 어떻게든 벌을 빨리 끌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겪었던 개총수, 저는 어떻게든 우리 진영이 다치지 않고 지금 가야 될 게 많으니까 7월 28일 이전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양반이 있지만 최영민한테 전화 걸었고 빨리 끝내라 했던 게 목적이었어요. 그쪽도 그런다고 그랬고. 근데 지금 이거 2달, 3달 가면서 사람들이 부추깁니다. 여러분들 열받으시겠지만 정말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욕먹을 때는요, 누군가가 내 대신 싸워주는 사람, 반가운 아이디 있으면 그걸로 모든 필요가 녹아집니다. 맞서 싸워주시고, 중립기업 학자 이 정도 보고도 중립기업 박으면 모자른 거예요. 정말 힘 좀 놔주십시오. 아유, 말씀은 너무너무 저 곽동 선생님이 해주셔서 고맙고 그러는데, 곽동 선생님 나도 자꾸 그만. 비하인드 컷한다 나중에 이종 오늘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다는 이유가 어느 정도 몰렸을 땐 성인이니까 알아서 해결하겠지.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다구리를 당하고 있는데 논리적이면 저도 가만히 있어요. 예. 이거 하나하나 반박해 줬는데 반론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참았던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쪽에 강진구 기자 진짜 기자고 노력한 거 알고 저 좋아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 양반도 사태 파악이 안 돼서 기본이 안 돼 있고 옆에 최영민 감독 노력하고 잠입하느라 고생한 거 아는데 그 양반도 말을 왜곡하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양쪽을 다 보고 저 아시죠? 저 욕해서 떠나셨던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편드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던 일의 맥락입니다. 이 양반이 너무 억울하게 몰리고 있어요. 전 그 열받아서 못 보겠어요.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곽동 선생님 고맙고요, 여러분들. 곽동 선생님도 저만큼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이, 저는 잘 버텨요. 우리 곽동 선생님 지난 많이 주말에 몸이 아주 편해져서 응원 좀 해주십시오. 편하게 잘 가니까 이종원 PD 이번 주말부터 열심히 또 뛰려고 노력하는 거 벌써 생각하고 있고 그릇이 달라.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데 주말에 경찰이랑 같이 집회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 이거 보통 내공 아니면 못 나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저는 누가 저를 이렇게 얘기해주면 제가 부끄러워서 저는 더 걱정해요. 저는 감내할 수 있는데 혹시나 전 곽동 선생님한테 끝났어요. 이제 여유 부릴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독자가 좀 빠지고 시청자가 줄어든다 그래도 그게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시청자들이 누군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 봤었으면 원래 나올 거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신공격 들어가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인신공격부터 하고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사람이 살면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왜 그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촛불 집회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검찰로부터 당신도 4년 이상 버틴 사람이야. 맞아요. 예. 죽이려고 날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세금 조금 더 내게 절세 아니요. 제가 절세하게 되면 윤석열이 내가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고 세금 다 내가면서 했던 사람이 당신이고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여기서 오히려 꺼내놓고 세무사가 이거 절세해도 된다 그러는데 절세하지 마십시오. 그릇이 윤석열이 나를 크다 이렇게 돼 지켜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라고 제가 세금만 몇 천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동지기 때문에 품어주는 거 개실장 뭐가 됐건 실수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개실장 떠내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챙겨서 지금 5년간 오면서 개실장 이쪽 업계 유관순 만든 게 누구예요? 개총수예요. 근데 사람이 해왔던 거 안 하고 뭔가 잘못된 거 그거 하나만 짚어서 얘기하는 게 제대로 된 보도입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시민들이 할 수 있게 되는 답정해놓고 나쁜 놈이에요 때리고 앉았는데 웃어가면서 방송하는 거 보면서 그나마 잘 견딘다 하고 있는 건데 알아요. 저쪽도 비하인드 컷 나중에 제가 끝나면 스페셜 할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양반도. 예, 어쨌든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가장 죄송한 거는 제가 밤방송에서 사실 시청자가 더 많을 때 이 정부 취재에서 이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일어난 일 저쪽과 싸워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저런 식으로 제가 무슨 윤석열급도 아닌데 6시간 방송을 해놨는데 제가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그리고 당장 이종원 PD가 했던 모든 일이 뭐 로빈훗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힘들다는 사람 있으면 왜 받아줘.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데 하던 걸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좀 다르게 얘기하면 조국 장관 집회 처음 시작할 때 조국 장관과 일면식이 있었어? 없잖아. 아는 정도인데 거기 나가서 자기 재산 들여서 그거 했던 걸 끌고 나왔는데 이제 와서 그 진행에 단체도 없었던 데인데 뭐 하면 배임이고. 몰라요. 시간을 모르더라고요. 난 답답했어요. 제가 제 히스토리 중에 하나가 한글과 컴퓨터를 하면서 기획실장 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누가 열심히 게임 만들고 있었던 사람 저 집이 굉장히 돈 많은 집이야 했던 데가 김택진이고 리니지 NC소프트 만들고 송재경이라고 하는 뛰어난 개발자가 사고 쳐서 제가 그거 수습하고 있었고 저도 게임 1세대 아는 사람들 있으면 다 알아요. 장인경 선생부터. 어디 1세대도 아닌데 함부로 1세대 떠들고 있고 뭐 하다 왔는지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 컴투스니 뭐 스마일게이트니 제가 온갖 사람들 다 알아보면서 본인 스스로 1세대라고 했는데 나이도 1세대가 아니야. 60년대생들이 지금 1세대인데 어디서 70년대 중반인데 1세대 어쩌고 까불고들 있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딴 얘기를 하면 저희 개국본 뭐 까라고 자꾸 하는데요. 경찰에서 저희 개국본이랑 잠도 다 저를요 가져가고 그냥 입출금 내역 자체를 다 갖고 있어요. 사준모가 고발했고 그것 때문에 조사받았고 고발해갖고 조사받았고요. 법세련도 또 뭐 투사뭔가 뭐 이상한 거 성폭행 있었죠. 피해자 네. 정인권인가 만든 자인데 저희는 2번이나 3년 내내 저희는 감시를 받고 그리고 있어서 꽃미남 사건은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게 꽃미남이 저한테도 제안을 했었어요. 뭐를요? 처음 얘기하는 얘기.
어느 날 갑자기 누구 통해서 전화가 옵니다. 예. 대구 사는 후배라고 꽃미남이 저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예. 그래갖고 제가 받았었어요. 걔가 초창기에 제 유튜브에 콜라보 하시죠? 이러고 난리쳤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은 안 했는데 거두절미해서 저도 시사타파 그 개혁국민운동본부 같은 거 만들 텐데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출연료 얼마 받냐고. 자기가 그거 더 채워줄 수 있다고 자기랑 손잡자고. 진짜요? 네. 오. 꽃미남이 그렇게 저한테 제안해서 제가 들으면서 제가 말하기 싫을 때 하는 다음에 네 이거거든요. 오. 다 듣고 난 다음에 얜 뭐야? 그러고 찾아봤는데 그 앞부분에 그때만 해도 저녁 방송을 잘 안 챙겨볼 때니까 예, 예, 예. 보니까 그 누구씨 얘기해가지고 억울한데 이분이 자기 억울하다고 진보 유튜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다른 진보 유튜버들은 왜 눈 감나요? 그래서 내가 나섰어 하고 개총수가 나갔던 걸 본단 말입니다. 예. 그러고 저한테 나와서 얘기하고 자기 목표는 개총수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때부터 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성폭행 문제 사건이 있었던 걸 공론화시켰다고. 공론화시키고 지가 뭔데 왜 끼어들으니까 저 양반은 인생이 자기 재산 걸고 옳은 일에도 생각하면 하던 사람이야.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 성범죄 피해자는 2차 가해 어쩌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라는 거를 저까지 얘기할 건 아니다 싶어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나선 것도 있고 저 딸 키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 자식이 뛰어들어서 뭘 한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허 기자도 정말 이상하게 돼 있는 게 저 한겨레 때 만나서 저 취재한 적도 있어요. 근데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정말 왜들 요즘 들어서 그런 거 저는 허재현 기자를 조금 이해하는 거는 사실 마약 투약하고 한겨레에서 잘렸어요. 사실 이 기자 바닥에서는 매장된 거거든요.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는 사람을 열공에서 걷어줬죠. 은인 같은 존재죠.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본인이 자기 혼자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관계 잘 모르는 거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 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9번을 당해 이런 얘기한다므로써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게 나오는 거죠. 저희가 문제 삼은 건 단체가 결성되기 전에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있으면서 뭔가 할 때 앞에 서서 기획했던 거고 돈 관리나 행사 진행은 서울의 소리와 개 실장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지나고 보면 개총수가 한 일이라는 건 기획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해당된 게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무슨 사실 얘기만 하면 제3자예요. 말만 하면은 뭐 고소고발해 이렇게 막무가내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 우리 비슷하게 언제 봤냐면 이재명이 거칠게 욕설한다 이미지 집어넣었던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지금 괜찮다 그러고 자기 일 열심히 합니다. 방송 안 쉬고 저녁 때 되면은 열심히 해가면서 역사학자 원래요. 시대부터 원래 저 저녁 방송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데 요즘 너무 열심히 해갖고 유튜브 수익이 늘었어요. 어저께 제가 대놓고 딱 보는데 방송하는 거 취재하는 거 보면서 오늘 또 개총수 잠 못 자겠다. 그래서 저는 얼찌감치 편집하자 이러고 올려놓고 아니나 개총수 방송하는 거 보는데 이 손목이 아픈 게 편집하려면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할 때마다 뚜둑뚝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자다 깨다 봤는데 계속하고 계시더만 열심히 하는 거 해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사실관계 그쵸. 올바로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보러 왜 반박 반박 왜 회피했냐 그러는데요. 아니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건 반박이 아니라요. 저는 첫 번째 6시간 말할 가치가 방송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많이 요즘 하는 차라리 얘기가 제가 팩트 체크해 주는 게 나아요. 6시간 안 보셨길래 그런 것 같은데 다 봤고요. 중간중간 세워서 체크해가면서 모금함이 돌았지 할 때 예 하는 얘기 현장에서 현장에 모금함 없었던 건 나간 사람들은 알아요. 저는 그때 촛불 들고 있었던 얘기를 요번 일과 상관없이 전 무대 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 서초동에서 그 감동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게 없었다니. 지휘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누가 모금을 해. 그러고 돌아갔던 그 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기자들이 사실 확인 안 해서 현장에서 모금 돌았죠. 이런 소리 반대 조사 기본이 안 돼 있는 기자들 건 반론이 아니라 취재 더 하고 와 이 새끼들아 이러고 얘기해야 되는 정신 좀 차리고 하라고 하는 게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 광장 시민들을 몰라요. 촛불 집회를 한 번이라도 나와보거나 취재를 했다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 그분들이 어디 있었는지 되게 궁금해요. 정말 궁금하고 그 당시에 가끔 보면 돌아서는 분들이 나 광장에 박근혜
탄핵할 때도 나갔고 뭐 서초동도 나갔고 그러면 저는 말 끊고 그래요. 당연히 나가야 될 거 나가놓고 뭘 생색내냐고. 그걸 준비하고 당신이 뭐 군자금 보태고 이런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그건 성숙한 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건데 뭐 그렇게 자랑하고 앉았냐고. 여러분들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왜 이런 공격이 들어오나 생각을 했어요. 어제 밤에. 요거만 얘기하고 오늘 그만하죠. 왜 그래 곽동 선생님한테 피해갈까 봐. 뭔가 있냐면 누군가 열린민주당을 재창당했더라고요.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열린민주당을 재창당했다 그러면 또 비례 싸움을 해야 돼요. 결국은. 저는 민주당의 진영주의자입니다. 아무리 민주당을 욕해도 저는 민주당을 응원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욕먹었던 게 민주당 지키려고 민주당 지지한다고 욕먹었던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민주당 지지자가 민주당 찍어달라고 하면서 욕먹는 거는 세상에서 처음이었어요. 투표할 때 우리 편에게 투표해 주세요 했다고 저 다구리 맞아본 놈이라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열린공감 TV의 시초는 베이스는 열린민주당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김진애 의원 지하 논현동 스튜디오에서 시작된 그런 방송이죠. 그럼 결국은 열린민주당을 재창당하면서 결국은 그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열린공감 TV죠. 지금 보면 시민 열린공감 TV.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에요. 또 2024년 총선에서는 누군가 저를 죽여놔야지 가장 본인들이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가장 쉬운 거예요. 지금 보면. 당장 가장 큰 시민 세력을 없애고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현장을 논의하고 열심히 외쳤던 시민들의 집회를 폄하하면서 그 있었던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몰아가지만 우리는 그들을 현장에서 본 적 없습니다. 아니 정말로 분위기 좋을 때는 현장 취재하는 사람이 구호 외쳤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자가 중립시키는 게 맞나 너무 답을 정해놓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불리해졌는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딱 하나예요. 저는 진짜 그 열공의 핵심 멤버들이 끼지 않은 보도였기 때문에 이들이 일부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 가운데서 인과관계가 잘못돼 있거나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후 보완돼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관련된 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개총수도 뭐 정정하는 걸 정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상식이 된다면 그건 강진구를 비롯한 기존의 열린공감이 열심히 했던 게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나와서 사실은 우리를 깨서 나도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인데 대신 깨줘서 고마웠어 같은 얘기해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의혹만 더 부풀리고 있고 정말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더군요. 박대용 기자 월급 더 줘야 돼요. 이 소리를 3번을 하더라. 난 진짜 부끄러워서 이쪽 진보 진영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의리도 없고 사람도 안 지키는 진보 진영에 뭘 하고 있냐고. 보수 가면 훨씬 젖과 꿀이 끓으니까 넘어오라는 얘기를 쉬는 동안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보고 있는데 판단하려고 들지 마시고 원하시면 들어보세요. 또 어떤 게 더 신빙성 있고 어떤 게 맞는가. 그리고 어떤 게 3년 전에 뭐 했는지 모르는 사람하고 10년째 꾸준히 지켜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진짜 딴 게 아니라 이거는 노골적으로 손혜원 씨, 그다음에 주진영 씨, 그 이외에 열린민주당을 지지했던 유튜버들 지금 저를 총 공격하는 거는 과거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밉겠죠. 지금 여기서 이재명은 지지하지만 민주당은 지지하지 못하겠다 했던 양반이 당을 만든다고 하고 이것저것 합니다. 우리 처음 겪는 거 아닙니다. 처음 겪는 거 아닌데 알고도 2번, 3번 속으시겠습니까?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있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그래 민주당 썩어 싸는 놈들은 생각이 짧거나 내지는 어리숙하게 쉽게 당하는가 하는 분입니다. 몇 년 지나고 열린민주당 어떻게 됐죠? 최강욱 대표와 송영길 대표가 환하게 손잡으면서 합당했습니다. 잠깐 나갔던 형제 다시 끌어안는 건데 우리 그 짓 반복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 그럴 시간 없어요. 힘 다 모아도 저 윤석열이 꺾지 못할 정도인데 왜들 이렇게 우리 편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을 꺾지 못해 한다는 거 몰라. 저는 열린민주당이 재창당한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좋은 분들 나오고 그러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예요. 맞아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대한민국 정당은 60개가 넘습니다. 등록 정당에 사라졌다고 했던 자유한국당도 있고요. 신한국당도 있고요. 새누리당도 있습니다.
당 창당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집권 능력이 있었고 이미 3번의 집권을 가졌고 4번째 집권을 바라는 당이 어딘지 그 당에 이재명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곽정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게 이 열린민당 손혜원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하는데 송영길도 함께 한다고 했다고 손혜원 입으로 얘기를 해요. 손혜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빚 갚겠다. 전 송영길은 찌그러져서 가만히 있겠다고 얘기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똑같은 얘기 듣고 좀 전화 걸어서 조심을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쪽은 김어준과 시사타파를 제압할 만한 지난 선거를 되돌아보면 김어준과 시사타파가 민주당 찍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 저쪽들과 맞섰죠. 근데 김어준은 공중전을 했고 저는 지상전을 했어요. 개국본이라는 시민단체로. 결국은 보시면 자기네들이 김어준과 시사타파를 이길 만한 스피커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지금의 본인들이 얘기하는 저는 그게 시공이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든 지금 현재 사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자꾸 뒤에서 손혜원이 끼고 그 옆에 주변인들이 자꾸 끼는 거죠. 본인이 원치 않던 뭐하던 열린민주당을 창당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정치적으로 그게 옳다 그러면 하실 수도 있죠. 그게 누굴 타겟했다는 것보다 근데 보이는 게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극히 미워하고 그 사이에는 이종원 PD가 껴있는 거 아닌데 이상할 정도로 언급이 많이 되죠. 근데 그걸로 안 되니까 임팩트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뭐 송영길 의원에 대한 평가는 서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니, 평가를 떠나서 평가는 다르겠지만 송영길 의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거기에 껴서 하는 거는 조금 지나면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이재명과 함께 대선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함부로 이름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불쾌할 수 있고 뒤통수 가격당하고 그 다음날 나왔던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이런 논쟁이 우리 진영의 사실이건 아니건 분란 일으키기 딱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정말 많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심 잡고 보시고요. 그 개총수님 열심히 방송하시는 거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건데 우리 지지자들이 참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고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건 높아지면 한마디 합니다. 저요 어디 편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뭐가 어쩌니까 편든다. 그러기엔 제가 나이도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보이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나쁜 병이 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번 일은 개총수가 심한 모욕인데 잘 견디고 있어요. 전 그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예, 김두일 씨가 또 커뮤니티에 글을 써질러 놨네요. 근데 내용 보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어저께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듣거나 고정관념 있으면 못 보는 거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냥 내용 없는 게 1, 2, 3, 4 한번 붙인다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저보다 우리 시청자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김두일 커뮤니티 가서 아니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는 자기가 개싸운 국민은 나도 알고 있다. 6번 기부금법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모집하는 자는 무조건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처벌받는다. 모질이 왜 하는지를 모르고 회비라고 100만 번을 얘기하고 우리는 후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런 쪽지도 돌렸어요. 그 당시 아니, 방송할 바보입니까, 때 이 사람? 그 당시 방송 근데 사람이 지나가 나면 뒤집어진 게 우리 그때 최인호 때도 해봤지만 그 아무개 잘라도 윤석열 잘라도 제2 제3 나오니까 이름 얘기하지 말고 검찰 개혁하자고 얘기했고 그런 것들도 사실 지나가면 뒤집혀지잖아요.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듯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일단 그걸 쓰려면 저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도 아니고 잠깐 말씀해주세요. 저 하나만 갖고 와갖고 정말 촛불 집회 검토 보고 사는 거. 정말 답답한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2019년에 뭐 하고 있던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바보네. 그리고 정말 IT의 게임 분야 전문가들은 절대로 해외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뭐하러 해외에 나가고 뭐하러 그랬겠어요. 시장이 크다고 PD들도 중국 나갔다가 이리저리 하고 돌아왔던 거 아시죠? 쉽지 않은 일 천지입니다. 근데 왜들 이렇게 아니 본인 의혹에 대해서나 설명을 하지 뭔 소리라는 거야. 저는 본인이 돋보이게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왔던 일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되는데
남이 기억하면 성공이고 근희 자기가 씨, 기억하면 실패예요. 김도희 씨, 그 맨날 개소리하고 그러는데 여기 봐봐, 클로즈업 해봐. 본인이 여기 촛불문화재 집회 정상내는 검토 보고서 2019년 11월 29일 1차 보고서고 거기 업체 가려야 돼요. 뭐 업체 가려야 되나 이- 몰라 하긴. 2차 보고서 13차부터 15차 다 있잖아 이 바보야. 이게 업체 가려야 돼. 취재를 해 이 새끼야. 됐고 일단 덮고 아니 그게 여기 있잖아. 아 진짜. 그리고 개국본 세무조 개국본 사단법인권은 여기 그대로 여기 언제든지 배치가 돼 있다고. 아유 진짜 몇 번 와서 아유. 본인이 자격이 있거나 참여한 게 아니고 감시자의 눈을 모으겠다. 의도는 좋아요. 근데 모욕하지 마십시오. 아유. 모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들. 여기 아유, 그만하시죠. 예, 여러분들 한심합니다. 예. 아이고 참. 저랑 지금 올린 커뮤니티 글 보니까 더 웃겨갖고 내가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첫 번째 보도할 때 보도의 기본만 돼 있어도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잘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데 아니야 이건 틀렸어. 저는 모르고 지금 밤방송인 줄 알고 이거 싸대기 들어버렸어.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일단 낮방송입니다. 그 앞까지만 딱 해놓고 이건 밤방송 스페셜 버전으로 낮에 합시다. 예, 아이고. 우리 곽정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고맙습니다. 7시에 우리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그다음에 곽동 선생님이 될지 오늘 조상호 변호사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일단 하나 확실한 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님, 현근택 변호사님, 조상호 변호사님 나오십니다. 말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이. 정말 왜들 아유, 그렇게 왜들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좋은 예, 프로라는데.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